안녕하십니까. 주간 정치 핵심 쟁점을 되짚고 분석해보는 신경민의 정면 돌파 18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모색과 대한 대표 박병석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경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신경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입니다. 예, 오늘 본 프로그램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경민의 정면 돌파가 약 4개월간 18회에 이르기까지 쭉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잠깐의 휴지기와 업그레이드를 위한 잠깐의 휴지기를 갖고자 합니다. 7월 한 달 신경민의 정면 돌파 프로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8월 초부터 여러분들을 새롭게 찾아뵙겠고요. 그 기간 동안 측면 돌파와 이슈가 생길 때마다 라이브 방송하는 것은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요. 계속 모색과 대한 채널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첫 번째 쟁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일) 오후 이낙연 대표께서 귀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귀국 일성이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못다한 제 책임을 다하고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을 하겠다. 공항에는 이제 수천의 지지자들이 운집을 했고 여러 국회의원들,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나오셨어요. 신경민 의원님, 귀국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보다 일단 강도가 좀 높았습니다. 물론 귀국 메시지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 대표가 직접 접촉을 했고요. 저하고도 물론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강도는 이 대표 특유의 그게 있기 때문에 강도에 대해서는 그냥 그 강도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센 강도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저희들도 한 1000명 정도는 모일 거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1000명 조금 미만. 그런데 실제로 그날 인천공항에 가보니까 훨씬 많이 오셨어요. 특히 남쪽 지방에서 많이들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도 그렇고요. 경상남도도 그렇고요. 대구 쪽 분들도 눈에 많이 띄었고요. 물론 수도권 분들은 다들 개별 약진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파악이 안 되죠. 그런데 하여튼 예상의 한 2배 정도, 그리고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마 이 전 대표에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애들립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이 이런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한 멘트로 일단 파악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한 것은 다들 언론에 실어졌기 때문에 모두 다 알죠. 특히 국가를 중심에 놓고 내 할 일을 하겠다, 내가 책임을 다 못한 거 하겠다라고 한 것은 다 해석이 됐는데, 아마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의 대부분이 민주당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민자 정도는 슬쩍이라도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미음자도 안 나왔습니다. 민자는 물론이고 미음자도 안 나온 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전략적 침묵 내지는 생략 내지는 좋게 또 이제 아주 좋게 얘기한다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배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특히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윤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견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마당에 야당이 굉장히 중요하다. 야당이 건강한 야당, 그리고 힘이 있는 야당, 그리고 신뢰받는 야당이 중요한데 지금 이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대로 그런 야당이 돼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이 전략적 생략 속에다 담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뒤에 차분히 앉아서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야당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리고 야당이 제대로 뭘 하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주문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메시지는 주로 외교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국내 정책은 물론이고요. 야당에 대한 주문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자리에서 또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황 작가님.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현장에 2,000여 명이 운집한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운집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현장 상황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조금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도 신겸 위원님과 함께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라이브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 지지 열기, 그러니까 숫자에 의한 압도적 그 모습도 있었지만 그분들 한 명 한 명이 보여주신 지지 열기가 대단히 강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원되는 군중과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분들의 확연한 차이. 그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은퇴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오신 것인데 이에 대한 기대 열기를 지지자들이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에 어찌 보면 약간 고무 대신 이낙연 대표님의 그 귀국 일성 그리고 변화된 톤. 물론 국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제 문제를 얘기하면서 한국 정치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고 세 번째는 그 안에 메시지 안에 앞으로 지지자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소통하겠다. 이건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하시겠다. 민주당과의 관계가 아니고 국가를 나중에 이끌 역량을 함양하는 그런 행보를 앞으로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집권 여당의 대표도 아니고 야당 대표도 아니고 당장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계신 이낙연 대표가 귀국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인가를 듣고 싶고 희망의 근거를 찾고 싶었던 이런 상황 자체가 약간 좀 쉽게 이해는 안 가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한편 이재명 대표는 또 그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귀국과 관계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만큼 어려운 시국이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경민 의원님, 이 멘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글쎄 뭐 본인의 입장, 본인의 처지에서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게 6.25 행사장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그냥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한 건데 뭐 준비된 멘트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생각을 툭 던진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좀 그 사이 있었던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은 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좀 반성하는 모드로 그리고 지금 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리더십 리스크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 포함해서 송 대표의 돈봉투 리스크랄지 김남국 코인 사태랄지 여러 가지 리스크 그리고 초기에 있었던 명예 측근들로 둘러싸인 인사 뭐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당이 리더십 리스크에 굉장히 지금 빠져들어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판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성찰을 담은 얘기라도 좀 그 안에 실려 있으면 좋겠는데 도와달라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표현이 그리고 그 백지장이라는 게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 이게 좀 무게가 없는 그냥 너무 가벼운 멘트가 아닌가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보다는 1년 만에 돌아오고 이러는 거면은 그리고 지금 당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지율이 표관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보면은 조금 더 진중하고 무거운 멘트가 나오면서 환영을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가벼웠다, 너무나 즉흥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시 한번 정리정돈해서 좀 진중한 언어로, 신중한 언어로 좀 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 작가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라는 게 결국은 도와달라는 말일 텐데,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같이 맞들어 달라는 거고 어떤 조건이 돼야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이 설왕설래가 있을 것 같은데 황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싸가지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배려하는 그 공항에서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배려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좀 더 예의 바른 발언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날의 그 분위기를 귀국의 분위기를 본다면 어찌 보면 그 라이언 킹의 귀환, 왕의 귀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세 가지를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좀 보여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무와 관련돼서 공사 구분해야 된다. 즉 본인 개인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서 백지장을 맞들면 좋다라는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본인의 사법 리스크 가지고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얘기입니까? 이낙연 대표가 총대를 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당무에서 그리고 당의 요직에서 비명, 반명계는 배제됐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개성광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백지장을 맞들어 달라? 이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친명 유튜버들 중심으로 그리고 개딸들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수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극한 적대심을 보여줬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조치를 했었는지 그래서 그런 현재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당내 갈등에 대한 어떤 봉합책을 본인이 나서서 이걸 해소하려 했었는지 그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이리이리 제가 바닥을 정리했으니 함께 백지장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백지장을 들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릇없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하면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공적인 리스크를 구분해서 개인의 리스크는 본인이 책임져라. 두 번째는 이재명계들이 당의 요직을 독점하고 비명계 반명계들을 외곽으로 밀어내는 잘못된 관행을 수정해라. 세 번째가 개딸과 무당 유튜버로 대표되는 과도한 팬덤 정치를 계속 손 놓고 지켜보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수정하고 절연하라.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백지장이 됐건 뭐가 됐건 맞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본인은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근본적으로 이낙연 대표 본인이 국회의원 총선에는 출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고 선을 긋기는 했는데 그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정치판에 어떤 식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될 건지 어떻게 뛰어들 건지 이게 결국 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텐데요. 신경민 의원님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출마는 좀 어려울 거예요. 예. 특히 종로를 말하면 그만두고 종로에 또 공천을 하지 않았거든요. 송영길 그 당시 대표가 이건 우리 쪽 당의 규책 사유가 있는 그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종로에 공천을 하지 않고 그걸 비워뒀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때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낙연 그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조금 괜찮은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종로를 그만뒀다는 걸 뭐 모두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에 다시 나간다는 일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인연이 있는 지역구로 총선에 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뭐 이 공천이라는 건 하느님도 모른다 그러니까 막판에 무슨 변수가 있어서 어떤 지역구를 하나 두고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라고 싹싹 빌 수는 있죠. 그래도 아마 나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제 공천을 쭉 당원으로서 상임 고문으로서 지켜볼 거예요. 근데 이 공천 이 과정은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천 결과 뭐 지금 말로는 시스템 공천이다 뭐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 시스템 공천을 정당에서 하는 꼴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여야 막론하고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공천의 그 과정이나 공천의 결과가
도저히 이낙연 대표가 거기에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아니면은 당 상임고문으로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아주 잘 돼서 그럼 국민들한테 한번 소구를 해보자. 정말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는 상황이 되면 이 공천 이후에 관여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게 안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그때 가서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판의 일선에 간다 안 간다라고 섣부르게 예측을 하거나 또 이렇게 약속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임고문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요청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의 성정상 당이 어려운 사정이나 형편에 들어갔을 때 뭐 난 안 할래 이렇게는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이제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정치적, 정무적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예측하는 것이 매우 너무 이르다 생각합니다. 예, 복귀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전제 조건으로서 공천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될 거다. 그리고 당 혁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그렇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 전제 조건은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황 작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공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즉 만약에 지금 친명 유튜버 개딸들 그리고 유펜정에 의존하는 그런 정치인들 주장대로 지금 소위 민주당 내에서 수박 솎아내기를 외치고 그런 공천 후보자들이 절대적 지지를 받게 만드는 미디어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공천되고 이재명 대표와 친하지 않은 비명이나 반명 노선을 외쳤던 사람들은 다 공천에서 탈락한 후에 이낙연 대표에게 우리 선대위의 일정한 명목상의 책임을 맡아달라 하면은 저는 참여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낙연 대표께서는 공천 출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차기 총선에 출마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선거 붐업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남기 위해서는 참여하시면 좋은 환경이죠. 만약에 선거에 유세, 지원 유세를 하신다든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패배 후에 신경민 의원님이 그 월요일 날 방송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선 패배를 이낙연 대표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유튜버들도 있고 개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또 이낙연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난동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참여하지 않으시는 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세를 지원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경님 이거를 좀 단순간명하게 말하면 공천이고 혁신이고 이재명이 다 해놓고 나중에 책임만 이낙연에게 줘달라고 그러면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제일 중요한 건 공천일 거예요. 혁신은 뭐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물론 있지만 혁신은 거의 기대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혁신은 시작했다는 얘기만 나오고 거의 끝날 것 같기 때문에 혁신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공천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건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현재 입만 열면 얘기하는 시스템 공천 이것도 실제로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라는 것을 면밀하게 지역구를 하나하나 놓고 봐야 되고 비례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괜히 우리가 예측해 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천을 그나마 조금 제대로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수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정리하고 공천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적당히 공천 잘할까요? 라는 얘기만 주문처럼 외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수박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고 경고할 사람 경고하고 그리고 이걸 원칙으로 분명히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공천을 받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수박 발언한 사람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리 안 하고 그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면은 그 공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한마디만 추가하면요. 그걸 공개적으로 외치는 유튜버들 있거든요. 우리 썸네일에 이걸 대놓고 그 광고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 출연하는 민주당의 정치인들, 그리고 그런 발언을 방관한 정치인들이 공천받으면 저는 그 공천은 당내 화합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그런 공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강경 노선을 취하는 게 일단 당내 화합의 선결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당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무당 유튜버들이나 개딸 세력 등에 대한 일정 정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떼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공천을 비롯한 나머지 당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뭔가를 확실하게 진심을 담아서 내려놓는 그런 행보가 있지 않는 한 이낙연 대표의 전면 재등장은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즉 생색만 내는, 책임만 지는 복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책임만 지는 복귀는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그 약간 관점을 달리 해볼까요? 시계를 다음 대선으로 맞춰보면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대선은 2027년 3월 9일입니다. 지금 3년하고도 8개월이 남았는데 이낙연 대표가 귀국하셨으니까 보는 건데, 이 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이런 것 정도는 지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신경민 의원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대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대선 있은 지 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굉장히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선언한 걸로부터 만 2년입니다. 6월 29일 날 네. 정치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등장의 그 정식 정치 데뷔 등장에 만 2년. 그 대선으로부터는 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느낌으로는 뭐 굉장히 많이 지났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실망을 하고 이재명 야당 대표한테도 실망을 해서 이 다음 대선이 뭐 하여튼 언젠가 열릴 테니까 그때 이 다음 대선에서는 이런 사람이 아닌 대통령 후보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아닌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사법 리스크가 좀 없는 사람. 특히 수사받지도 않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만큼의 그런 정도의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널리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것도 좋은데 그거 말고 경륜이 좀 있는 사람. 특히 뭐 정치는 물론이고 외교, 경제, 국방 뭐 이런 데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문화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경륜을 갖춘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후보군이 되고 그 후보군 중에서 대통령을 뽑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국민들한테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몇 년 내지는 뭐 1년 4개월을 겪으면서 이 두 가지 조건은 국민들이 모두 다 생각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건 외에 이건 이제 약간 실무적인 거입니다만은 세력이 필요하죠. 지지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팬덤, 최근에 보여줬던 그 비이성적인 팬덤 말고 좀 정상적인 그리고 건강한 건전한 지지층이 필요하고 그 지지층은 뭐 정치인도 필요하고 정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진짜 순수한 국민
것들 속으로부터 나오는 지지층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갖춘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제 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 자유가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자유를 계속 외치는데 왜 민주는 얘기를 안 하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정, 공평 뭐 이런 시대 정신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뭐 통일에 대한 생각이나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생각을 분명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들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의 한반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국민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열망할 겁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도 이런 사람이 좀 지도자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열망의 반영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그날 해석했습니다. 예, 신경민 의원께서 대선 후보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황 작가님 어떻습니까? 먼저 신경민 의원님의 조건을 들으니까 굉장히 까다롭네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조건 충족하는 저는 사람. 뭐 근처에도 못 갈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명확히 그 신경민 의원님부터 들은 내용은 첫 번째 사법 리스크는 없어야 한다라는 게 아주 선명히 들어와서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유일 체제처럼 민주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대선에서 가장 문제시 삼았던 구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그거 보고서 저 정말 졸도할 뻔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지금 대선 패배 후 보궐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을 외치지 않으면 마치 반개혁이고 비민주당 지지자처럼 인식됐거든요. 이러면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민주당을 이끌 만한 대안 세력, 신진 인사의 그런 부상이 억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찌 보면 그 분서갱유를 통한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인물의 부상이 억제되고 저해되는 그런 전 근대적 그런 정당의 성격으로 저는 회귀했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포스트 윤석열로 여러 후보들이 지금 인구에 회자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도 있고요. 안철수도 잠재적 후보군이고요. 원희룡 그리고 뭐 한동훈 심지어는 이준석까지 이렇게 차기 대권 주자. 거기에 뭐 유승민 홍준표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 하지만 그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있다라고 중도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민주당이 과연 또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세웠을 때 국민들과 더욱더 멀어진 민주당. 그래서 다음 주자까지도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아예 염두에도 없는 안중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지금의 민주당의 체제는 바뀌어야 하고 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저는 없애는 것. 이게 바로 당의 가장 좋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시점에선가 민주당이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당이 진행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거의 큰 폐해 중에 하나가 아마 새로운 스타 정치인들의 부각이 막아지는 거. 이재명 당대표 있는 속에서 지금 지난 1년 어쩌면 다른 정치인들의 부상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3년 8개월 남은 대선에서 풍부한 인재군을 가지고 대선을 치러가야 되는데 이런 데 너무 단조롭게 만드는 옵션을 줄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대선 후보와 관계해서 신경민 의원께서 그 마무리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조심해야 되는지.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갑자기 스타를 데려와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한계를 우리가 눈앞에 본 거예요. 근데 스타 좋은데 스타 검증해야 됩니다. 그건 당도 검증을 해야 되고
언론도 검증을 해야 되고 그 검증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증을 할 때 뭘 자꾸 이렇게 홍보나 뭐 이렇게 이 매니플레이션 조작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날 것으로 좀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 대통령들을 겪어보면서 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간도 검증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머릿속도 좀 검증을 해야 되고 과거도 검증해야 되고 과거를 검증을 해야 현재와 미래가 보이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체계가 좀 잡혀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참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방식을 통한 폭군이나 아니면 무능한 사람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체계를 잡아갔으면 하는 계기를 삼아야죠. 그게 저는 이번에 대선을 겪으면서 우리들한테 역사가 가르쳐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낙연 대표님 귀국에 즈음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쟁점은 혁신위가 과연 혁신이다울 수 있는가. 민주당 혁신위가 지난 6월 15일 날 김은경 위원장을 선임하면서 발족했는데요. 발족하면서부터 취임 일성부터 약간 좀 불안하더니 현재로서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해놓고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 가결 당론 채택 요구를 지금 던져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혁신위 상황,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혁신위원장을 어떻게 뽑았냐 하는 것도 지금 의문이었고요. 혁신위원들을 도대체 어떻게 뽑았냐 하는 것도 의문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과거를 이렇게 몇 개 드러난 것만 보면은 이게 친명 인사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과거 행적에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걸 도대체 그럼 누가 했느냐라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어저께 보도를 보니까 약간 의문이 풀렸어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 이한주 교수죠. 이분의 입김이 있었다라고 본인이 또 시인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이 혁신위는 정말 너무나 한계가 이거야말로 방탄위원회 아닌가. 이게 진짜 혁신이 아니고 방탄혁신 비슷하게 지금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더 가관인 것은 체포동의안 서약서나 가결 당론을 채택을 하고 여기에 포기각서를 쓰자라는 건데 이건 최고위원회의하고 의총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위의 모태가 된 게 사실 의총이기 때문에 의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최고위원회의는 이재명 대표가 주재를 하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걸 대표연설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지도부가 좀 압박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의총입니다. 의총을 이재명 대표가 좀 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의 이 1호 혁신 안건은 의총을 그냥 건너뛰어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의총에서 우리가 167명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의총을 참여를 할 텐데요. 이 중에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윤관석 체포동의안 때 얘기한 20명의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지는 물론 모르죠. 그런데 이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친명 의원일 것이 거의 분명해 보여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과연 좋다, 포기각서 일단 서명하자, 이렇게 흔쾌하게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 이렇게 나올 것인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의총에서 이 포기각서 문제를 놓고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의총을 그래 깨끗하게 그럼 통과시키자라고 그래서 채택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담보가 되려면 국회에서 이게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비밀 투표라는 것을 분명히 이것을 담보를 받기 위해서 뭐 당론 채택을 하든지 뭐 별걸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 투표를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이 세 번째 관문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혁신위원회의 이 1호 혁신안이 별로 그렇게 산뜻하거나 혁신적이지 않아 보이고요. 더군다나 국힘당이 이미 선도를 하고 있거든요. 해봤자 뒷북이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국힘당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것도 당 내외에 또 문제지만은 이거 국힘당 뒤 따라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은 또 할 얘기가 없고 그래서요. 이래서 이게 이제 2호 혁신안에 관심이 가요. 근데 2호 혁신안은 아무래도 공천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천은 잘못하면은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학살 내지는 숙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국민들은 바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 바꾸자 바꿔 그러면서 지금 있는 사람들 무조건 다 때려잡자 하면은 박수를 보낼 수는 있지만 과연 이 학살과 이 숙청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자신 있게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혁신위의 1호 혁신안 그리고 그 뒤에 있을 2호, 3호 혁신안이 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혁신위를 혁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체포동의안과 관계된 건 민주당이 설사 그거를 확인하고 통의하고 통과를 시킨다 해도 이미 국민의힘보다 한 발 뒤떨어진 건데 그나마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2차 혁신안이 나온다고 한들 공천인데 그 공천안이 결국은 이재명 개의 약진과 민주당 비명계 반명계들의 학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인 호응이나 소구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황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옛 속담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데요. 지금 혁신위가 출범된 지 1주가량 됐습니다. 명단이 발표된 지. 하지만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민주당 혁신이 저 사람들이 있네? 뭔가 저 사람들이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 기대되네? 이런 인식을 줬을까요? 저는 지난 일주일 시간 동안 어떤 새로운 모습도 혁신위가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위는 일단 출범했고 한 2달 정도 활동할 것 같은데 일단은 50% 실패하고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혁신위가 지금 스스로 국민들에게 우리는 새로운 목소리, 당의 면모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기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방법은 선언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나는 차기 총선에 공천받지 않겠다 라고 김은경 위원장 이하 거기에 참여한 모든 혁신위원들이 얘기한다면 저는 명분이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간다면 반명 소리를 들을 정도의 안을 자꾸 내놔야 한다 라는 게 아마 국민들의 요구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지금 민주당의 혼란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위가 출범한 건데 지금 혁신위의 모습을 보면 아젠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재명 지도부에서 던져주는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약간 새롭게 비춰지는 그런 어찌 보면 민주당의 당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그런 들러리 기관으로 지금 설립됐다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간다면 혁신위는 그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바꿀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관심을 좀 두고 싶은 부류가 이 친묵 간망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는 아마 공천 문제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솎아내기를 위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재명의 전위부대, 독일의 SS 칭이대 즉 슈투스타펠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친묵 간망파는 결국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당에 대한 개혁,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스스로 낮췄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공천 학살이라는 형태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칼날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전위대의 역할만 할 것이다. 혁신이가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신경민 의원님, 친묵관망파가 과연 친묵관망파가 계속 친묵관망만 하다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한테만 밀리는 게 아니라 혁신으로부터도 쫓김당하는 신세가 되는 것 같은데 친묵관망파가 한판 싸움을 벌일 수는 있을까요? 지금 더 혁신을 하겠다고 그러는 지금 행동회의가 있잖아요. 예, 이 더 혁신 행동. 더 혁신 예. 행동 여기가 이제 지금 한 100여 명을 모아서 이게 점점점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 지역구별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또 정말로 행동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친묵관망파들이 본인들의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는 이 실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때가 늦으리, 때는 늦으리, 뭐 이런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부 지금 뭐 이낙연계라고 하는 분들의 지역구에는 뭐 한 명 내지는 복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그 아무개 의원은 이낙연계이기 때문에 공천 못 받아. 그러면서 자기는 이낙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친하기 때문에 공천을 친한지 안 친한지는 아무도 모르죠. 물어볼 수는 없고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역구마다 좀 소란스러운 데가 꽤 눈에 띕니다. 근데 이게 아마 혁신이가 뭘 또 내놓는다고 한다면 더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가 아마 굉장히 소란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더 현재 대표,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냐는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런 지역구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침묵하고 관망하는 것이 전술 전략이 될 수 있느냐. 자기 한 몸 보신하고 보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아마 눈앞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침묵과 관망이 지금으로서 딱 이 상황에 맞는 지금 현재의 그 위치에 맞는 전술 전략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이제 혁신이 안건이 의총에 올라오는 순간 지금 몇 번의 그 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다가올 게 아마 혁신이 1호 안건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시간은 친묵관망파의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눈앞에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술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치밀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침묵하고 관망이 어느 순간에는 전술 전략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지는 패배하는 그런 아주 지름길에 올라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다 올라가면은 그 끝은 패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에 대한 책임도 다 못하게 되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비판, 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전략적 인내로 좋게 포장하자면 전략적 인내는 힘 있는 자가 하면 그건 괜찮은데 지금 곧 학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친묵관망파들이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양들의 침묵으로 보여요. 이건 약간 바보 같은 짓이고 저는 의총을 자꾸 소집하려고 요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뭐 지역이든 선수든 해당되는 모임을 자꾸 만들어서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결집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애초 혁신위가 제안됐던 거는 부패, 뇌물, 코인, 돈봉투, 비윤리, 부도덕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지금에 와서 그건 어디 가버리고 비명 반명을 몰아내고 친명계 국회의원 공천으로 가는 작업 그 작업이 되는 게 거의 확실시되면서 오히려 친묵관망파들은 혁신위에게 쫓기고 밀리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 자 국민들은 이 혁신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음 주제로 가가지고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여론조사입니다. 특권을 이번 지난주죠. 지난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특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혁신위는 또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수를 2개를 연거푸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거푸 나온 MBS 여론조사와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여론은 오히려 하락하는 트렌드를 보여줬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신경민 의원님?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낌으로 아는 거죠. 아무리 센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별로 감흥을 느끼거나 감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가 MBS 여론조사가 지금 응답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응답률을 보이는 건데, 여기 보면은 세대별로도 썩 좋지가 않고요.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든 세대는 원래 민주당이 좀 약한데, 이렇게 되면 지금 세대별로 보면 40대 정도에서만 민주당이 괜찮고요. 특히 수도권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아주 좋지 않습니다. 서울이 25대 39면은 이건 괴멸 수준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지금 서울만 놓고 보면 오세훈 시장하고 재보궐에서 박영선 후보하고 싸웠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송영길, 오세훈 이렇게 싸웠는데, 완패를 넘어서서 뭐 괴멸적으로 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통계가, 지금 이 시점에서의 서울 통계가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5대 39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건 서울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무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도 좋지 않아요. 26대 32 좋지 않아요. 딱 지금 광주, 전라, 그러니까 호남에서만 46대 12로 이기고 있는데, 46이라는 퍼센티지는 호남 기준으로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호남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60 정도 나와야 호남에서는 뭐 완전히 이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이것도 이렇게 썩 좋은 성적표는 아닙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전체 숫자 먼저 불러드리면, 국민의힘 35%, 민주당 25%, 무당층 31%.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국민의힘이 35로 1등, 무당층이 31로 2등, 민주당은 25%로 3등. 이 숫자가 현재 나온 거죠. 충격적인데요. 이게 좀 제1야당으로서 체면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매우 우울한 숫자를 이 MBS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극약 처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하고 교육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건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와 신뢰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근본적으로 성찰을 다시 해야 됩니다. 박작가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4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민주당에 가장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기관이 김어준이 주도하는, 김어준 박시영이 주도하는 꽃이란 곳입니다. 여론조사 꽃. 그리고 두 번째 좀 잘 나온 것이 리얼미터고요. 그리고 가장 좀 중도적 시각으로 여론조사를 보여주는 게 갤럽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그리고 민주당에게 좀 불리하게 나오는,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민주당이 불리하게 나오는 것이 지금 MBS인데, MBS는 방금 설명을 많이 하셨고, 김어준의 꽃이라는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어지간하면 49 아니면 51 이렇게 50을
평균점 정도로 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발표된 것은 ARS 민주당이 51%예요. 그리고 국힘이 38.4인데 이게 전화 면접을 해봤더니 민주당이 39.1이고 국힘이 33.4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만약에 그 중간값으로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조금 반대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갤럽을 제가 예를 들면은 갤럽의 지난 가장 최근에 20일부터 22일 조사된 여론 수치가 지난주에는 34로 두 당이 동률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35, 민주당이 31로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와 교육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의 내재적 문제, 아주 본질적인 대표의 사법 리스크, 돈봉투 문제, 코인, 그리고 지도부의 무능력한 모습,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 등으로 저는 앞으로 이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론은 더욱더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도는 무당층, 지금 어느 당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는 그 세력은 더욱더 커지고 이들은 결국 민주당에게 불리한 표로 나중에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정리하면 민주당에게 있어서 당분간 다시는 오지 않을 가장 호재들이 연달아 터진 한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은 있었고 혁신위의 여러 가지 혁신안 발표가 있었고 저쪽은 교육 이슈와 오염수 이슈에서 계속 불리한 일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은 오히려 민주당을 심판하는 싸늘한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건데, 신경민 의원님, 여기서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저도 신경민 의원님께 들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갤럽이나 MBS 여론조사 숫자에다가 한 20% 붙여야 그게 진짜 경쟁률일 거야. 선거 때는 우리가 더 유리할 거야. 여론조사가 민주당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리하게 잡고 있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 아마 전략 파트나 그런 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실망스러워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 떨어져 나간 여론이 돌아올 거다. 결국 갈 곳을 찾지 못해서 잠시 무당층으로 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국힘당으로는 흘러가지 않는다. 무당층에 가 있다가 투표장에 들어갈 시기가 되면은 다시 돌아온다. 지금 이런 뭐 근거는 없지만 낙관적인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수도권 다르고 호남 좀 다르고,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국힘당으로는 안 갈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는데요. 이게 과연 이번에도 통할까? 그리고 이거 사실은 이게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너무 기대가지고 이 여론조사를 믿으려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리얼미터나 꽃 같은 여론조사를 좀 굳게 믿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정책을 세워나가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패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패착을 한번 두면 걷어들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냉정하고 비관적으로 해석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실 인식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경험이 보여주거든요.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몇 번의 중요한 선거들에서 민주당에 기대할 게 없다. 내가 굳이 선거하러 투표하러 나가고 싶은 의욕조차 없다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이 떨어져 가지고 선거 자체가 대패를 하는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투표할 맛을 나게 해주고 투표장에 나갈 의지가 생기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주지 않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믿는 거는 되게 아니란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의원님이 소개하신 희망적 분석, 희망적 기대. 이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완성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천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당 나왔다. 이거는 비명, 친명이 아니고 정말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이 공천됐다. 그리고 지역으로부터 신망받는 그런 정치인들이 공천받았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나오면
이거는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 내 화학적 결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지도체제에 반발해서 민주당의 마음을 주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총선 때도 이탈할 수 있는 잠재적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뭐 수박 속가내기라는 가장 전형적인 그런 악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면 내년 총선의 화학적 결합이 힘들다. 그러므로 공천 결과에 따라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선거했고 그 사람을 국회로 보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의 이런 분열을, 화학적 분열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이재명 지도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은 시간에 꽤 많은 이야기를 진행했는데요. 신경민 의원님, 전체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귀국도 하셨고 민주당의 혁신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고 있고, 지금 이 매우 중요한 7, 8월이 될 수 있는데 이 7, 8월 전국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현재 상황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보여준 그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낙연 대표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윤석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에 쌓여왔었던 어떤 불신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싶은 국민들의 함성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적 기대, 희망에 정치인들이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이런 귀국 환영 인파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낸 정치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이 기대에 반드시 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야당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잘못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받은 얘기를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게 했을 때 국민들이 야당 편에 서는 거고요. 건강하고 건전한 야당이 설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되면 본인의 진퇴를 포함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결단을 해야죠.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은 이건 이제 더 이상 결단할 시간도 없고요. 이 정치의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컨베이어 벨트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관망하고 있는 여러 현역 의원들에게도 침묵과 관망이 전술과 전략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함께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침묵도 버리고 소리를 내고 관망도 버리고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대표에게 보내는 함성은 이낙연 대표 개인에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불안과 국민의 어떤 희망과 뭐 여러 가지를 담은 거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희망, 국민들의 불안 이런 걸 잘 살펴서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대표가 제 분석과 전망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불신을 씻어내고 희망과 앞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황 작가님도 마지막으로 당분간 한 달 정도 저희가 쉬게 되니까. 네, 뭐 시즌 1 동안에 많은 뭐 지지 그리고 응원 보내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신경민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나마 이런 목소리를 갈망하던 많은 분들이 우리 정면 돌파에 와서 많은 위안을 얻으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제 지난 24일 날 이낙연 대표께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님의 앞으로 행보에 관련돼서 저희가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송을 시즌2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경민 의원님께서 이낙연 대표님과 함께 아마 많은 그런 전국 순회 일정을 하실 예정인 것 같아서 네, 저는 좋은 그런 국내 정치 그리고 민주당 정치의 전환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민주당이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총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민주당은 변해야 된다. 그 맨 앞에 아마 이낙연 대표님 그리고 신경민 의원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하고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진짜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자면 신경민의 정면 돌파 시즌 1은 18회 오늘을 마지막으로 일단은 잠시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그만둔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잠시 휴지기에 들어가는 거 한 달여의 휴가를 거쳐서 더 업그레이드도 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더 강하고 신속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찾아뵐 거고요. 그 기간 동안 측면 돌파나 간간히 계속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겁니다.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뵐 때까지 라이브로 계속 뵐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시고요. 예, 지금까지 신경민의 정면 돌파 시즌 1 긴 시간 동안 약 4개월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